자, 여러분, 우리 교재 244페이지 펴보세요. 네, 중간에 단원평가 실무 이론 문제도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단원별로 나와 있는 문제는 항상 푸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대부분들 막바지에 가서 난 몰아서 풀겠어.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풀어보시는 게 좋고, 반복학습하고 싶다. 그럼 연필로 푸시면 되겠죠? 뭐, 요즘에는 펜처럼 나와야 되는데, 공시생들이 많이 쓰는 것도 있잖아요. 쓰셔도 일정 기간 지나면 지워지는 펜도 있죠. 뭐, 그렇게까지 우린 공시 시험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연필로 푸시고 다시 한 번 더 푸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단원별 평가 문제는 푸실 것. 그리고 제가 잔소리처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면 항상 기본적인 준비들은 그때그때 해놓으셔야 돼요. 몰아서 하는 공부는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회계까지는 진도가 다 들어가져 있는 상태이시니까 여러분들은 그 세무 이급 교재 앞부분에 보면 재무회계 쪽에 분계 문제도 있고 사제손다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 풀어보시면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문도 길어진다라고 느껴지실 거고, 이런 내용도 있었어? 좀 어려운데? 라고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적인 부분들을 맞춰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루에 진행하는 강의 차수가 워낙 많아서 반복할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긴 하지만 시간 관리 조금 잘 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는 두 번째 챕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과세거래입니다. 자, 이 과세거래는 일단 시험에서 중점적으로 가장 많이 내는 건 재화의 간주 공급증을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재화의 간주 공급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재화의 간주 공급 숙지. 그리고 이제 다음 강좌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우리가 뒤에 가면 부수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부수재화 용역은 회계에서는 대부분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무부터는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 강의는 조금 짧죠. 네, 왜냐면 여러분 이제 끝나시고 나서 제가 시간 배분해서 앞에서 조금 길게 써서 이번 강의는 시간까지만 하고요. 자르고 다음 거 그냥 이어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과세거래 세부 목차를 좀 볼게요. 자,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리고 부수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게 등장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재화의 수익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공급 시기 또는 거래 시기와 장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급 시기 또는 거래 시기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세금 계산서에 우리 작성 연월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작성 연월일이 결정이 돼야 우리 과세 기간 언제과에 들어가는지가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시기도 시험에서 많이 출제하겠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에 간주 공급, 공급 시기가 주 출제,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부수재화 또는 용역을 출제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또 해주세요. 자, 과세거래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을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부터 부가가치세는 과세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법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 과세라는 표현을 자꾸 배우죠. 그렇죠? 자, 과세라고 하는 건 세금을 무엇하겠다? 징수하겠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저 그냥 징수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에서는 얘를 우리 무엇하겠다? 징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죠. 그게 면세였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과세거래라고 하는 건 과세가 되는 거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10%가 발생되는 대상이 되는 거래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면 당연히 그들도 무엇할 것이다?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그걸 과세라고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거래는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걸 면세라고 안 하고요. 그들은 비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세법에 따라서도 조금 부르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이렇게, 그래서 소득세와 법인세는 이렇게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거래는 재화를 무엇하였다? 공급하였다. 용역을 무엇하였다? 공급하였다. 그리고 재화를 무엇하였다? 수입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 자, 재화라는 건 우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말하는 거겠죠. 뭐 사실상 재산적 가치는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재화라는 건 사실상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거.
그리고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것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용역은 우리 대부분 서비스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엔 서비스 사업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서비스의 관점이다 보니까 무슨 부분, 우리 노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동반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들이 용역 공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얘는 컴퓨터라고 드렸고 얘는 책상과 의자이네요. 그러면 누가 봐도 재화죠. 얘는 건설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건 뭐로 보여요? 카페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음식점업으로 얘기할게요. 근데 이런 형태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공급은 말 그대로 무슨 부분? 이거는 매출의 관점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입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매입이에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 10%를 무엇하겠다? 징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재화 공급의 재화의 개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화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형태로 기억하시면 된다. 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여러분 유체물이라고 부르는 거 물리적 실체가 있다. 무체물, 물리적 실체가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체물과 무체물 모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 그럼 유체물에 들어오는 건 여러분 상품, 제품, 원재료 여기까지 딱 끊으면 여러분 회계 배웠죠. 우리가 회계를 배우고 부가세를 배우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접목시켜주면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상품, 제품, 원재료는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같이 동반되더라는 거죠.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자, 여러분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아, 유형자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거래. 그래서 이런 유형적 물건의 거래가 있었다라면 우리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재산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세 거래로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재화예요. 그러니까 재화에 못 들어오는 건 과세 거래로도 안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화라는 거, 용역이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부분. 자, 무채물. 자, 무채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교재는 이게 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스, 전기, 열. 자, 그럼 가스, 전기, 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뭐가 되죠요? 우리가 사용 소비하지 않아요? 가스 쓰죠. 전기 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비의 관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일정한 지불을 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로 볼 거고요. 자, 그리고 특허권, 실용식량권, 디자인권, 상표권, 어권, 댐, 사항권. 자, 이렇게 나오는 건 여러분 회계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무슨 자산? 무형 자산이라고 배운 적 있죠,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재산적 가치겠죠,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에는 안 써졌지만 요즘에 제일 이슈가 뭐예요?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 하는 분들이 왜 잘못 썼다가 저작권 걸려서 손해배송이 걸리기도 하고 조금 악용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본인이 썼는데 그게 다른 쪽에 저작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이 사람이 뭐가 되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소송을 걸어요. 왜일까요? 그 수입은 유튜버가 하나도 못 가져요. 근데 그 저작권자가 100%다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저작권이 상당히 이제 무채물에 있는 부분에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커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거 여러분? 우리 매매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심할 건 이거예요. 우리 무슨 부분이 있냐면 이걸 양도를 한다. 여러분 양도한다는 건 사고 파는 거예요. 매매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공급이 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그런데 얘를 무엇하게 되면 대여, 빌려주는 거예요. 자, 대여가 되면 무슨 공급이 된다? 용역 공급이 돼요. 이게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비스라는 관점으로 보라고 했었던 부분이 그런 거니까 임대는 대여예요. 그래서 용역 공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조금 달라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 무형자산은 조심하시라는 게 무슨 얘기도 하냐면 이 무형자산을 여러분 법인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재화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과세 대상에 이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법인하고 거래를 하면 우리는 증빙 서류를 세금 계산서라는 걸 주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무형자산을 개인하고 거래했다. 그럼 이 개인에는 개인 사업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개인하고 거래했다. 그럼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실 수 없어요. 네, 이게 소득세를 배우면 알게 될 거예요. 소득세에 갔더니 이 무형자산을 무엇하면 팔거나 빌려주면 걔는
사업소득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소득은 기타 소득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한테 사가지고 오거나 빌려 쓰겠다 그러면 기타 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우린 무엇 해야 된다? 원천 징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빙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게 실무자들이 이 실수를 정말 많이 해서 뒤에 추징이 들어와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들 하셔야 되는 부분. 시험에서 이것까지 내느냐? 이걸 두 개를 엮어서 못 내요, 여러분. 네, 시험에서는 그냥 나 무슨 부분 특허권 구입했어. 세니까 받아갖고 매일 매출 정보 입력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만약에 이거 개인으로 이 문제를 내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근로소득으로만 전산실무를 해요. 셈 2급까지는. 그리고 셈 1급부터가 기타 소득이 출제가 돼요. 무슨 부분? 전산실무. 그러니까 실무로는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로만 낸다? 이론으로 내겠죠. 무슨 부분? 무형자산을 무엇하거나 양도하거나 대여해주면 무슨 소득이냐?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화폐라든지 어음, 수표, 주식, 사채 등은요. 재화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주식이나 사채는 사고 팔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 사고 파는 걸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사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소비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일반 소비세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소비의 대상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화폐나 어음이나 수표는 대가성으로 내가 뭔가를 소비하는 물건을 사고 대가로 주는 거였고 주식이나 사채는 뭔가의 투자적인 목적으로 들어왔던 거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교재에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뭐 바닷물이나 공기에 대한 건 재화가 아니다. 그건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지워버리시고. 자, 그리고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우리 왜 창고증권, 선화증권, 화물 상환증, 뭐 온라인 게임머니,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실제로 이제 온라인 게임머니를 유가증권이라고 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유가증권에 속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계상에서 유가증권으로 인정하는 건 주식하고 사채만 들어가지만, 자, 이 유가증권이면, 아, 이것도 재화로 보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건 재화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과세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를 발생을 시키냐면, 여러분, 선화증권은 여러분들이 BL이라고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BL. 자, 이 부분은 해외에서 수입, 해외로 수출할 때 배에 선박에 물건을 실어주시면 이 선주가 실질적으로 물건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증서를 줍니다. 그 증서가 선화증권이에요. 근데 그 선화증권이 없으면 물품을 아예 무엇할 수 없다.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화증권이 매우 중요한 이 물건의 주인의 서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외에서 컨테이너 5개를 수입하고 그 컨테이너 5개를 B한테 곧바로 팔기도 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 얘가 재화였지?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화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네, 요건 교재에는 없지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의 범위를 볼게요. 자, 재화의 공급의 범위. 자, 공급의 범위는 크게 무슨 공급과 무슨 공급으로 나눠서 가자. 우리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으로 나눠서 가자. 자, 실질 공급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여러분 대가를 받고요. 내가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거래가 실질 공급이에요. 그런데 간주 공급 또는 공급의 의제로 보겠다. 또는 의제 공급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공급자 앞에 간주, 공급자 뒤에 의제가 붙어 있죠. 그러면 간주하다, 의제하다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아, 나는 무엇 한 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대가를 받은 적은 없는데 근데 뭔가를 주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아니 이거는 제재를 해야 되겠네. 야, 왜 대가를 안 받고 이런 무상으로 줬다는 얘기잖아요. 왜 무상으로 주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라는 부분. 근데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따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를 인도하거나 또는 재화에 뭐가 있었다라면 이동이 있었다라면 또는 이동은 없지만 사용 소비는 됐다라면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누가 중요하다? 얘가 상당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 없이 잔존 재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출제를 많이 해요. 네, 세부적인 내용 출제를 많이 하고요. 이 부분은 이론도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실무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는 이 실무가 원래 세무에만 출제를 했다가 어디에 내려왔다? 회계에 출제를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회계도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2020년도 1회 2월에 봤던 시험이 합격률이 20%대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운 게 많고 유의사항이 많았던. 그러니까 합격률이 저조했죠. 20%가 나오면 안 돼요. 회계 1급은 거의 대부분 한 3, 40%는 최소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부분. 그랬더니 우리 마지막 봤던 시험도 또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회계도 알아두셔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 돌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이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들어가 볼게요. 자,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공급이란 부분을 볼게요. 자, 계약상의 원인과 법률상의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표적인 무엇이다? 실질 공급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실질 공급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실질 공급은 계약상의 원인과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나오는 공급으로 구성이 돼요. 그럼 계약상 원인에 의한 공급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 자, 이런 부분에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우리 재화를 무엇하면 양도하면 인도하면 그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매매계약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매매라는 건 매매계약서를 쓴다는 표현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현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외상으로 팔 수도 있고 할부는 단기 할부도 있고 장기 할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위탁 판매가 있을 수도 있고 시용 판매가 있을 수도 있고 조건부 판매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런 형태를 띠는 매매 계약서가 동봉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가공계약. 그럼 가공계약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갑니다. 뒤에 가서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뭐 팁박스에도 세부적으로 더 붙어 있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볼 건, 아, 가공계약이라 함은 지금 두 개를 왜 구분해야 되냐면 어떤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고 어떤 경우는 용역의 공급이에요. 업무적으로는 여러분 이거 후퇴어 구분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공부라는 과정에서는 구분을 하라고 얘기하겠죠. 자, 재화의 공급으로 들어오는 가공계약은 자기가, 여러분 자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물건을 만드는 매출자를 말하겠죠. 자, 그래서 매출자가 주요 자재를 부담하는 경우, 이런 매출자가 물건 만들어서 넘겨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요 자재를 부담하더라. 그러면 재화의 공급이에요. 근데 내가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면, 그럼 여러분 제가 인형에 무엇을 하겠다? 인형에 눈을 달겠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인형도 내 거이고 눈도 내 거이다 라고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근데 인형은 갖다 주는데 눈은 우리가 다 사서 놔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인형에 눈 없으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주요자들 부담하는 건 여러분 전부가 될 수도 있고요. 일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부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면 재활 공급이에요. 그런데 인형에 눈을 달아야 되는데 인형도 나한테 갖다 주고 눈도 나한테 갖다 줬어요. 그럼 나는 뭐만 제공했다? 노동력만 제공했대요. 이게 되셨어요. 그러면 얘는 용역 공급이 돼요. 그리고 이게 실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재화의 공급은 여러분 뭐 제품 매출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용역 공급은 용역 매출입니다라고 써요. 우리 시험에 용역 매출 잘 안 내는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사가는 반대편이 있겠죠, 여러분. 사가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역 매출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공받은 사람은 외주 가공비가 돼요. 여러분들 원가 회계에서 한번 들어봤을까요, 혹시? 외주 가공비. 가공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정 과목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구분해야 되고요. 자, 교환 계약입니다. 교환 계약은 뭐로 생각하시면 되시냐면 여러분들이 고정자산 배우셨죠?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이 불러요, 여러분. 그게 유무형자산. 자, 회계에서 유형자산 배우셨을 거고 그 유형자산 배울 때 분명히 뭘 배웠을 것이다. 동종자산의 교환과 우리 이종자산의 교환을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그럼 동종자산, 이종자산 교환이 이 교환 계약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물물 교환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A와 B가 무엇하였다? 교환을 했다. 근데 용역의 교환보다는 우리 재화의 교환이 더 많겠죠. 그런 얘기고요. 자, 현물 출자도 또 유형자산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유형자산 또는 이거 자본금 배울 때, 자본 배울 때 했을 거예요. 그럼 현물 출자는 뭔가요? 내가 현물을 주고 뭘 받았다? 주식을 받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건물은 유형자산인데 유형자산을
제공을 하고 상대편한테 대금을 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금을 뭐로 받았다? 주식으로 받았다. 그래서 요게 실기 문제로 출제가 되면 세금 계산서 쪽으로 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일반 전표로 더 많이 내죠.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보다는. 그래서 여기 출제가 되면 대부분 분개를 해보시면 어떤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냐면 아, 나 건물 지금 현재 무엇하고 제공하고 그리고 주식을 받았다라고 하거나 또는 내가 건물을 받고 주식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주식의 가격이 액면가는 5,000원인데 우리 발행 금액은 7,000원이다. 그럼 건물 가격은 자연스럽게 7,000원이 되죠. 네. 왜냐면 우리가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걸 절대로 받지 않아요. 건물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할증 발행의 형태로 거의 답이 나오죠. 그 패턴이 거의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전산 실무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가공계약에 대한 부분 팁박스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지금 이 가공계약에 대한 부분에 가서 봤더니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 재화공급입니다. 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면 용역공급을 하겠어요. 자, 요건 앞에서 한 거예요. 다만자 때문에요. 단, 건설업. 여러분, 건설업자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시멘트도 사고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자재 다 준비해서 무엇해요? 1층부터 탁탁탁 되게 탑쌓게 하면서 건물을 쫙 짓지 않나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고 있는 이 건설업을 하는 업자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럼 이들은 분명히 건설 자재를 자기들이 다 산단 말이에요. 뭐 일부를 사기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본다? 용역 공급. 왜냐하면 여러분 아파트 놓고 생각하면 가장 쉬운 게 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업자가 그 아파트의 주인이 아니죠. 네, 아파트의 주인은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분양권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 청약에 당첨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에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여러 차에 나눠서 내고 그리고 마지막 입주하기 전에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겠죠. 그러면 그 아파트의 건물주는 여러분인 거잖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은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여러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자, 법률상의 이양 공급이라는 거 볼게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법률상의 원인이란 부분은 법적인 게 원인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법적인 부분에 들어온 게 경매와 수용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매라든지 우리 수용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봐라라고 합니다. 자, 조심하실 건 2번이 아니죠? 2020년도에 출제됐던 시험 중에요. 요게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요게 출제됐던 게 좀 어려웠던 게 뭐였었냐면 요것만 낸 건 아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지문이 나왔었는데 지문 내용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많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심하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법률상에 의한 공급이기 때문에 경매나 수용에 의해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양도된 건 공급으로 보는 건 맞아요. 일단은. 그런데 우리 보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그러면 그 예외는 반드시 노란색의 글씨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자, 그리고 제가 뒤엔 표시 안 했지만 지방세의 징수를 위한 공매. 그러니까 지방세법이겠죠. 그래서 이거 결론적으로 하면 누가 나섰는 여러분? 국가가 나서서 하는 거죠.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너 왜 세금을 안 냈어?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세금을 안 내서 그런 거예요. 세금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세금 때문에 문제되는 거. 우리 왜 탈세 얘기 많이 하죠. 저는 체납자 얘기 많이 하죠. 자, 그 부분이 있으면 무엇해요? 갖고 있는 재산을 무엇하겠다. 일단 딱지를 붙이고 무엇하는 거예요? 공매를 해서 세금을 충당시키잖아요. 그 부분에 들어간 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충당이니까. 그리고 제가 은행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날짜에 맞춰서 원금과 이자를 따박따박 갚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 갚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일정 기간 기다려주다가 못 갚으면 무엇해요, 여러분? 또 딱지를 붙이죠. 안 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무엇을 한다? 경매를 한다. 요즘에 여러분 부동산에도 관심 많으신 분들 경매 공부하러 그렇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러면 저는 은행에 뭘 갚아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은행에 대출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 대출금이 경매에 의해서 돈이 충당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 충당이나 대출금 충당으로 들어갔던 건 뭐로 보지 말아라?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그 부분. 근데 여기서 왜요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기는 했어요. 문제가 발생이 되긴 했지만 제가 알약을 안 껐더니 자꾸 이렇게 창이 뜨네요, 여러분. 자, 제가 이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건물을 팔고 네, 지금 세금이나 무엇으로 대출금으로 내야 되는 돈들을 생각을 해봤더니 그 돈이 실제 5억이었대요. 근데 건물은 7억에 팔렸다? 그러면 나머지 돈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왜냐면 경매는 가격이 조금 싸게 나오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매가 예전에는 가격이 많이 쌌지만 요즘 또 그렇지도 않다고 얘기하고요. 어쨌든 그런 식의 형태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용. 그래서 도시 또는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우리 수용된 부분, 그럼 이 수용이 이루어지면 그 수용에 해당되는 재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뭐 철거한다거나 이게 내준다거나 하는 부분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해요, 여러분. 우리 왜 도로 공사할 때 그거 되게 많아요, 수용 절차들. 그러면 그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내가 매매를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국가가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 때문에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또 조심하시라는 얘기는 왜 자꾸 재차 강조하냐면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라 경매 수용 그 밖에 법률상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도 공급으로 볼 수는 있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시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매나 경매 그리고 도시 뭐 이런 등에 따른 수용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재화의 간주 공급을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